안녕하세요. 잠들기 전 듣는 역사 이야기 꿈꾸는 사관입니다. 오늘 밤도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낮 동안 분주했던 세상의 소리들이 하나둘 잦아들고 있습니다. 바람이 먼 곳에서부터 불어와 나뭇가지 끝을 살짝 흔들고 지나갑니다. 고요한 밤입니다. 이런 밤이면 아주 오래전 이야기 하나를 꺼내놓기에 좋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는 고려 말 한 무장의 이야기입니다. 변방의 천호 집안에서 태어나 말 위에서 자라고 활시위 위에서 이름을 얻은 사람, 끝없이 밀려오는 적들 앞에서 나라의 방패가 되었으나 그 방패 너머로 무너져가는 나라를 바라보아야 했던 사람, 태조 이성계. 그 이름이 아직 역사에 새겨지기 전 젊은 장수였던 시절의 이야기를 오늘 밤부터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도전으로 시작하여 용맹을 지나 어떤 깊은 각성에 이르는 길, 그 길 위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1335년 겨울이었습니다. 고려의 동북쪽 끝자락 동북면 화령 땅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북쪽 대륙에서 불어왔고 들판의 마른 풀들이 그 바람에 몸을 낮추었습니다. 산자락 아래로 말들이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서 있었고 어디선가 말발굽이 얼어붙은 땅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곳은 고려의 땅이 돼 고려의 것이 아닌 곳이었습니다. 원나라가 세운 쌍성총 관부가 이 넓은 땅을 다스리고 있었고 고려의 왕명은 이 산줄기 너머로는 쉬이 닿지 못했습니다. 원나라의 관리가 세금을 거두었고 원나라의 법이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고려라는 이름은 남아 있었으나 그 힘은 이미 오래전부터 바래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이 변방의 땅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쌍성총 관부의 천호 이자춘이었고 어머니는 훗날 의해왕후로 추존되는 최씨였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성계, 금빛 요람도 비단 이불도 없는 변방의 겨울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말의 울음소리가 아이의 첫 세상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자춘은 무인이었습니다. 대대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집안의 사내였고 원나라가 내려준 관직을 맡아 이 지역을 다스리는 토착 세력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고려를 향한 그리움 같은 것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이 땅이 언젠가 다시 고려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그는 말 위에서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런 아버지의 등을 보며 자랐습니다. 말 타는 법을 배우기 전에 말의 천을 먼저 알았고 활을 쏘기 전에 활시위가 바람에 우는 소리를 먼저 들었습니다. 변방의 겨울은 길고 매서웠지만 그 안에서 자라난 아이의 눈빛은 해가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들판을 달리는 말 위에서 아이는 세상을 배웠고 아버지의 넓은 어깨 너머로 이 땅의 슬픔과 무게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1335년의 눈은 소리 없이 내렸습니다. 화령의 들판 위로, 산자락 위로, 작은 아이가 잠든 방의 지붕 위로.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변방의 아이가 훗날 어떤 길을 걷게 될지. 다만 눈만이 고요히 내리고 있었고 밤은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1356년 봄이었습니다. 고려의 수도 개경에서는 오랫동안 숨죽여 왔던 한 가지 결심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공민왕이 즉위한 지 어느덧 5년째 젊은 왕은 원나라의 그림자 아래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칼을 갈아 왔습니다. 기철을 비롯한 친원 세력을 숙청하고 원나라의 연호를 폐하며 고려의 자주를 되찾겠다는 뜻을 하나하나 세상에 내보이고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왕의 명이 동북면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쌍성총관부를 탈환하라. 고려가 잃어버린 지 거의 100년이 다 되어가는 그 땅을 이제 되찾아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유인우가 이끄는 고려군이 북쪽을 향해 출발했고 그 소식은 바람을 타고 함경도 화령의 들판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이자추는 그 소식을 기다려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나라의 관직을 입고 있었으나 그 옷 아래에는 고려를 향한 오래된 마음이 접혀 있었습니다. 그는 쌍성총관부의 안쪽에서 내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성문의 배치를 알려주고 관부 안의 동향을 고려군에 전하며 안과 밖이 함께 움직일 그날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결단 곁에 22살의 이성계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른다는 것, 그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원나라 치하에서 대대로 쌓아온 지위, 천호의 직책이 가져다주는 안정, 이 땅에서 누려온 세력의 기반, 그 모든 것이 고려에 귀부하는 순간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원나라가 다시 힘을 되찾는다면 이자춘의 집안은 반역자로 몰릴 터였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였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자춘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원나라의 그늘 아래에서 천호의 아들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려의 하늘 아래에서 더 넓은 세상을 밟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 그것이 아버지의 결단 속에 깊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그 마음을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갑옷을 여미는 손끝에서 칼을 점검하는 눈빛에서 그 무게를 읽었습니다. 고려군이 다가오던 날 성 안은 팽팽한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쌍성 총관부의 관리들은 방비를 서둘렀고 성벽 위의 병사들은 남쪽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자춘과 이성계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고려군의 공격이 시작되자 안에서 호응하는 힘이 일어났습니다. 안과 밖에서 동시에 밀어붙이는 힘 앞에 쌍성총 간부의 방어는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조소생, 탁도경 등 총간부의 세력은 무너졌고 거의 100년 만에 이 땅은 다시 고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성계에게 이 전투는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전장의 소리를 처음 온몸으로 들은 날이었고 승리의 무게를 처음 어깨 위에 얹어본 날이었습니다. 화살이 허공을 가르는 소리, 함성이 성벽을 타고 울려 퍼지는 소리,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뒤에 찾아오는 이상한 고요. 22살의 젊은 무장은 그 모든 것을 눈에 담았습니다. 쌍성 총관부가 무너진 뒤 이자춘은 고려 조정으로부터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동북면병마사에 임명되었고 이 땅을 다스리는 고려의 관리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변방의 천에서 고려의 장수로 그 변화는 이자춘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이성계의 앞에도 전혀 다른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터였습니다. 고려에 귀부했다는 것은 고려의 전쟁을 자신의 전쟁으로 짊어진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북쪽에서는 원나라의 자녀 세력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남쪽 바다 너머에서는 왜구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고려라는 나라가 안고 있는 모든 위험이 이제 이성계의 어깨 위에도 내려앉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쌍성총관부 탈환 이후 동북면의 가을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전투의 흔적이 차에 가시지 않은 들판 위로 바람이 불었고 멀리 산줄기 너머로 해가 천천히 기울었습니다. 이성계는 말 위에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땅은 이제 고려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바라던 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땅을 지켜내는 일은 되찾는 것보다 더 오래고 더 무거운 일이 될 터였습니다. 22살에 첫 전쟁을 마친 젊은 장수는 아직 그 무게의 전부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등 뒤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는 것, 이제부터는 자신의 활과 자신의 판단으로 이 땅 위에 서야 한다는 것, 그것만은 또렷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동북면의 가을 바람이 젊은 장수의 갑옷 위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긴 여정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쌍성총관부를 되찾은 지 5년이 지난 1361년 겨울이었습니다. 북쪽 대륙에서는 원나라가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었고 그 혼란의 틈 사이로 거대한 무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홍건적이었습니다. 붉은 수건을 머리에 두른 이들은 원나라에 맞서 일어난 반란군이었으나 그 칼끝은 방향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수만 명의 홍건적이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고려 땅으로 밀려들었습니다. 그 물결은 거센 것이었습니다. 서북면의 성들이 하나둘 무너졌고 고려군은 밀려드는 적의 수에 압도되어 후퇴를 거듭했습니다. 홍건적의 발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해 겨울 고려의 수도 개경이 함락되었습니다. 공민왕은 안동으로 피랑일에 올라야 했고 궁궐은 텅 빈 채 적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고려가 세워진 이래 수도를 빼앗긴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정월 고려는 남은 힘을 모아 개경을 되찾기 위한 방역에 나섰습니다. 정슨, 안우, 이방실 등 고려의 장수들이 군사를 이끌고 북쪽으로 향했고 28배 이성계도 그 대열 속에 있었습니다. 동북면에서 달려온 젊은 장수는 아직 조정에 널리 알려진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장 위에서 그의 활과 말은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개경 탈환전은 치열했습니다. 수만 명의 홍건적이 궁궐과 성벽을 거점 삼아 버티고 있었고 고려군은 겨울 추위 속에서 성을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성계는 이 전투에서 선봉의 역할을 맡아 싸웠습니다. 결국 고려군은 개경을 되찾았고 홍건적은 북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수도는 다시 고려의 손에 돌아왔으나 궁궐은 불에 타고 거리는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되찾은 것은 도성이었으나 그 안에 남은 것은 상처뿐이었습니다. 숨을 돌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해 가을 동북면에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원나라의 장수 나하추가 수만의 기병을 이끌고 남하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나하추는 원나라의 남은 세력 가운데에서도 가장 강력한 군벌이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동북면이었고 이 땅은 이성계의 근거지였습니다. 아버지 이자춘이 고려에 바치고 이성계가 지켜온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이성계는 나하추의 대군 앞에 섰습니다. 적의 수는 많았고 그 기세는 드높았습니다. 그러나 이성계는 이 땅의 지형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는지, 어느 골짜기가 깊은지, 어느 언덕이 활을 쏘기에 알맞은지 어린 시절부터 말을 타고 달려온 들판이었습니다. 이성계는 그 지형을 이용하여 나하추의 군대를 맞아 싸웠고 마침내 이를 격퇴했습니다. 나하추는 북으로 물러났고 동북면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고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364년 이번에는 원나라가 다른 방식으로 고려를 흔들어 왔습니다. 원나라는 고려의 왕위를 바꾸려 했습니다. 덕흥군이라는 인물을 내세워 공민왕을 몰아내고 새 왕을 앉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나라의 장수 최유가 덕흥군을 호위하며 압록강을 건너왔습니다. 고려의 왕좌를 노리는 군대가 국경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성계의 곁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영이었습니다. 이미 고려 안에서 명장으로 이름이 높았던 최영 장군과 동북면의 젊은 장수 이성계가 나란히 전장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최유의 군대를 물리쳤고 덕흥군의 침입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전장 위에서 나란히 싸운 두 장수는 서로의 용맹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날의 전우가 훗날 어떤 운명으로 갈라지게 될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홍건적, 나하추, 덕흥군 3년 사이에 3번의 큰 전쟁이 이성계를 지나갔습니다. 한 전투가 끝나면 다음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고 갑옷을
벗을 틈도 없이 다시 말 위에 올라야 했습니다. 전장에서 전장으로 이어지는 나날이었지만 이성계는 매번 살아 돌아왔고 매번 이겨냈습니다. 고려 조정은 이 동북면 출신의 장수를 점점 더 깊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에 이성계는 아직 천하를 도모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먼 훗날 역사가 그에게 입혀줄 왕의 옷은 아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만 눈앞의 적을 물리치는 무장이었고 자신의 땅과 자신의 사람들을 지키려는 장수였습니다. 활시위를 당길 때 그의 머릿속에는 왕좌가 아니라 등 뒤에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거듭할수록 그의 눈에 비치는 것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적은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정 안에서는 신하들이 갈라져 다투고 있었고 권문세족은 전쟁통에도 백성의 땅을 거두어 들이기에 바빴습니다. 왕실의 힘은 점점 약해져 갔고 외적은 그 틈을 비집고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전장에서 이기고 돌아와도 돌아온 나라 안의 풍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364년의 겨울 덕흥군을 물리치고 돌아온 이성계는 동북면의 들판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른의 장수는 아버지가 물려준 이 땅 위에 서서 먼 남쪽 개경 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지켜내고 있는 이 나라는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 것인지 그 물음은 아직 말이 되지 못한 채 가슴 안쪽 깊은 곳에서 눈처럼 조용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들판 위로 바람이 불었고 겨울은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1380년 가을이었습니다. 남쪽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소금기와 함께 불안이 실려 있었습니다. 고려의 해안 마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바람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구였습니다. 대마도와 일본 열도에서 건너오는 이들의 약탈은 해가 갈수록 거세졌고 이제는 해안가를 넘어 내륙 깊숙한 곳까지 칼끝이 다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왜구의 움직임은 전과 달랐습니다. 수백 척의 배가 한꺼번에 진포 앞바다에 나타났습니다. 그 규모는 작은 침략이 아니었습니다. 배에서 쏟아져 내린 왜구는 순식간에 마을을 집어삼켰고 불길이 들판을 휩쓸었습니다. 곡식이 타들어갔고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고려의 남쪽 땅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세가 이끄는 고려 수군이 진포로 향했습니다. 나세는 이때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무선이 만들어낸 화포였습니다. 불을 뿜는 무기가 왜구의 배를 향해 쏟아졌고 진포 앞바다는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수백 척의 외선이 불에 타 가라앉았습니다. 바다 위의 싸움은 고려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해졌습니다. 배를 잃은 왜구는 돌아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바다로 물러날 수 없게 된 수천의 무리가 육지에 남았고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더욱 거칠게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내륙으로 왜구의 무리는 북쪽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지리산 자락을 넘고 남원 땅을 지나 마침내 운봉의 황산 일대에 집결했습니다. 운봉은 내륙의 깊은 곳이었습니다. 왜구가 이곳까지 들어왔다는 것은 남쪽의 방어선이 무너졌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이 고개를 넘으면 한반도의 중심부가 위협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고려 조정은 다급했습니다. 이 위기를 막아설 장수가 필요했고 조정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이성계였습니다. 46의 이성계는 이미 고려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장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전장을 누빈 장수에게 왕명이 내려졌고 이성계는 군사를 이끌고 남쪽을 향해 말을 달렸습니다. 가을 바람이 갑옷 위를 세우쳤고 길 위에는 왜구를 피해 북으로 올라가는 백성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친 얼굴들, 아이를 업은 어머니들, 빈손으로 고향을 떠나온 노인들, 이성계의 군대는 그 행렬을 거슬러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운봉에 이르렀을 때 황산의 좁은 골짜기 너머로 왜구의 진영이 보였습니다. 수천의 무리가 상이슬글 따라 진을 치고 있었고 그 기세는 사나웠습니다. 돌아갈 곳 없는 자들의 싸움이었기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고려군 장수들 사이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왜구의 선봉에는 한 장수가 서 있었습니다. 아기발도라 불리는 자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분명치 않으나 기록에 따르면 그의 용맹함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몸에는 번쩍이는 갑옷을 두르고 있었고 그가 휘두르는 칼 앞에서 고려군의 선봉이 번번이 밀려났습니다. 여러 차례 돌격을 시도했으나 아기발도의 기세를 꺾지 못했고 고려군 장수들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성계가 말 위에서 활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전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바람의 방향, 거리, 적장의 움직임. 수십 년간 활시위 위에서 살아온 손끝이 화살의 끝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숨이 멎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활시위가 놓였고 화살은 가을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아기발도의 투구 아래 갑옷이 가리지 못한 곳을 화살이 찾아들었습니다. 거대한 장수가 말 위에서 기울었습니다. 선봉이 무너지자 왜구의 대열에 동요가 일었습니다. 이성계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려군의 돌격이 이어졌고 황산의 골짜기에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왜구는 흩어졌고 도망치는 자들은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운봉 벌판 위의 싸움은 끝나 있었습니다. 황산대첩이었습니다. 이 승리의 소식은 남쪽 땅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왜구의 공포 속에서 숨죽이고 있던 백성들이 비로소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산으로 피했던 사람들이 마을로 돌아왔고 버려진 들판에 다시 사람의 발길이 닿기 시작했습니다. 이성계라는 이름은 이날을 기점으로 변방의 장수가 아닌 천하의 영웅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전장의 환호가 가라앉은 뒤 이성계는 황산의 언덕 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가을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골짜기 위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승리한 전장이었으나 그 바람 속에는 씁쓸한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구를 물리쳤으나 왜구가 이토록 깊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나라의 힘이 그만큼 약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해안의 방비는 무너져 있었고 지방의 군사력은 바닥나 있었습니다. 조정에서는 권문세족이 백성의 땅을 빼앗아 제 곳간을 채우고 있었고 그 사이 나라의 뼈대는 하루하루 가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이성계는 이제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밖의 적을 아무리 물리쳐도 안에서 세우러져 가는 것을 막지 못하면 이 나라는 결국 버티지 못할 터였습니다. 그것은 아직 뚜렷한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천천히 자라나는 물음이었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것인지, 이 나라는 과연 이대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인지, 황산의 바람이 장수의 갑옷 자락을 흔들었습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으나
그 아래에 서 있는 사람의 마음은 맑지만은 않았습니다. 승리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먼 곳에서 병사들의 낮은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성계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불어오고 해는 기울고 긴 그림자가 벌판 위로 느리게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황산대첩의 함성이 잦아든 뒤로 8패가 흘렀습니다. 1388년 봄이었습니다. 개경의 궁궐 안에는 불안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고 대륙의 정세는 이미 크게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원나라는 북쪽 초원으로 밀려나 옛 영화를 잃었고 그 자리에 명나라가 들어서 천하의 새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려는 이 새로운 강자와 조심스레 외교의 줄을 이어가고 있었으나 그 줄은 점점 팽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해 명나라에서 한 통의 통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천령 이북의 땅에 천령이를 설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천령 이북이라 함은 고려의 동북면 함경도 일대를 포함하는 광활한 영토였습니다. 이성계가 태어나고 자란 땅이었고 아버지 이자춘이 고려에 바친 땅이었으며 수십 년간 이성계가 피를 흘려 지켜온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명나라는 이 땅이 본래 원나라의 쌍성총관부가 다스리던 곳이었으니 이제 명이 그 권리를 이어받겠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개경의 조정은 들끓었습니다. 우왕은 분노했고 최영은 칼을 갈았습니다. 백발의 노장군 최영은 명나라의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빼앗기느니 차라리 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왕은 최영의 뜻에 동조했고 마침내 요동정벌이 결의되었습니다. 명나라의 요동을 선제 공격하여 기세를 꺾겠다는 대담한 어쩌면 무모한 결정이었습니다. 출정의 대장으로 이성계가 지목되었습니다. 우군도 통사라는 직함이 그에게 내려졌습니다. 고려 최고의 장수에게 고려 최대의 군대를 맡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나 정작 그 장수는 이 전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성계는 조정에 글을 올렸습니다. 4가지 이유를 들어 요동 정벌이 불가함을 아뢰었습니다.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스르는 것은 위태로운 일이었습니다. 명나라는 대륙을 통일한 강대국이었고 고려는 안팎으로 지쳐있는 나라였습니다. 둘째,
한여름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장마가 쏟아지는 계절에 수만의 군대를 이끌고 먼 길을 행군한다는 것은 병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셋째, 정운이 북쪽으로 향하면 남쪽의 빈틈을 왜구가 노릴 터였습니다. 황산대첩으로 왜구의 기세를 꺾었으나 그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넷째, 무더운 날씨에 활의 악교가 풀어지고 군사들이 전염병에 쓰러질 것이었습니다. 사불가론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빈 장수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었고 수만 병사의 목숨을 책임지는 지휘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궁궐의 높은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습니다. 우왕은 듣지 않았고 최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출정 명령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이성계와 최영 두 사람은 한때 같은 전장에서 나란히 싸운 전우였습니다. 더 큰 군의 침입을 함께 물리쳤고 고려를 위해 같은 칼을 들었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최영은 나라의 자존을 위해 싸워야 한다라고 믿었고 이성계는 나라의 존망을 위해 멈추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둘 다 고려를 사랑했으나 그 사랑이 가리키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깊은 균열이었습니다. 왕명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수에게 왕의 명은 곧 하늘의 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성계는 갑옷을 입고 말 위에 올랐습니다. 오만의 대군이 그의 뒤에 섰습니다. 개경을 출발한 대군은 북쪽을 향해 긴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는 길 위였습니다. 들판의 풀들이 초록으로 물들고 있었고 하늘에는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행군은 더디었습니다. 길은 멀었고 보급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쌓여갔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왜 이 전쟁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명나라라는 거대한 나라를 치러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돌아올 수 있을지조차 확신하지 못한 채 묵묵히 걸었습니다. 행군 대열은 길게 늘어져 북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성계는 대열의 앞에서 말없이 말을 몰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오랜 벗이자 휘하 문신인 조인옥이 있었고 뒤에는 그를 따르는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발굽 소리와 갑옷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긴 행렬을 따라 울렸습니다. 날이 갈수록 압록강이 가까워졌습니다. 강 너머는 요동이었고 요동 너머에는 명나라의 군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강을 건너면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성계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불가론을 올렸을 때 이미 머릿속으로는 이 행군의 끝을 그려보았을 것이었습니다. 강을 건너 요동의 벌판에서 명나라의 대군과 맞닥뜨리는 장면을 지친 병사들이 낯선 땅에서 쓰러지는 장면을 그리고 텅 빈 남쪽에서 왜구가 다시 날뛰는 장면을 그 모든 그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하나의 물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군대가 정말로 요동까지 가야 하는 것인지, 강을 건너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돌아가야 하는 것인지, 그 물음은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행군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실려 압록강을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대군은 멈추어 불을 피웠습니다. 병사들은 지친 몸을 눕혔고 어디선가 고향 노래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이성계는 불빛 너머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쌍성총관부의 들판에서 보던 것과 같은 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말을 달리던 그 들판, 22살에 첫 전쟁을 치른 그 땅의 하늘과 같은 별이었습니다. 오만의 군대가 잠든 밤 이성계는 홀로 깨어 있었습니다. 압록강은 이제 며칠 거리에 있었습니다. 강물 소리가 바람에 실려 아주 멀리서부터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 소리 속에 아직 답을 얻지 못한 물음이 함께 흐르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있었고 북쪽의 별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1335년이었습니다. 동북면의 겨울 들판에 눈이 내리고 있었고 변방의 작은 방 안에서 한 아이가 세상에 첫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원나라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이었고 고려의 왕명이 닿지 않는 먼 곳이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쌍성총관부의 천호였고 아이의 요람을 흔드는 것은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 바람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말을 타고 활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등을 따라 고려에 귀부했고 22살에 첫 전장에 섰습니다. 쌍성총관부의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고 그날의 함성 속에서 자신이 걸어갈 길이 어떤 것인지를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것은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홍건적이 압록강을 건너왔을 때 그는 개경을 되찾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나하추가 동북면을 위협했을 때 그는 자신의 땅을 지키기 위해 맞서 싸웠습니다. 덕흥군이 고려의 왕좌를 넘보았을 때 그는 최영과 나란히 서서 그 칼날을 막아냈습니다. 한 전쟁이 끝나면 다음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고 갑옷을 벗을 겨를도 없이 다시 말 위에 올라야 하는 나날이었습니다. 황산의 골짜기에서 활시위를 당겼을 때 그는 이 나라의 방패였습니다. 아기발도가 쓰러지고 왜구의 대열이 무너져 내릴 때 남쪽의 백성들은 비로소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성계라는 이름은 변방의 장수에서 온 나라가 아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는 그 언덕 위에서 그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방패를 아무리 단단히 들어도 안에서 새우러져 가는 벽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권문세족은 백성의 땅을 빼앗았고 왕실은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밖에 적을 물리치고 돌아와도 안의 풍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으로는 이 나라를 지탱할 수 없다는 자각이 해를 거듭할수록 깊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1388년 봄이었습니다. 명나라가 천령이 설치를 통보해왔고 우왕과 최영은 요동 정벌을 결의했습니다. 이성계는 반대했습니다. 사불가론을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왕명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오만의 대군을 이끄는 우군도 통사로서 이성계는 출정길에 올랐습니다. 한때 전우였던 최영과의 사이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 이성계는 북쪽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오만의 군대가 그의 뒤를 따르고 압록강이 그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병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긴 행렬을 따라 울리고 저녁이면 들판 위로 모닥불이 피어오릅니다. 강물 소리가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충신으로서의 행군인지 장수로서의 마지막 길인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성계 자신도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직 절반도 펼쳐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강 앞에 서서 어떤 결심을 내리게 되는지, 그 결심이 이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 강가에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멀리서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낮고 고른 그 소리가 들판 위로, 잠든 병사들의 어깨 위로, 그리고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친 여러분의 밤 위로 조용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